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도 반가운 문맥적 의미, 쉽기 때문이죠. 친숙하고. 문맥적 의미라고 할 때 문맥, 문장의 맥이라는 것은 흐름이죠. 그런데 그 문맥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일단은 한 문장 자체의 영역과 문장과 문장의 관계,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문장 자체에서는 우선 문법적인 면이 제일 기본이 될 것이니까 주어라, 체언이란 말보다는 주어가 낫겠죠. 뭐든 좀 친숙한 것으로 주어 또는 목적어, 다 체언에 해당하는 것이 본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모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문법 시간에 쓰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리에 체언이 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질은 용언이니까 동그라미로 구별을 해보고요. 여기에 그 실질형 대소가 아니라 형식형 대소인 것들은 이렇게 밑줄을 쳐서 시각적으로 실질형 대소, 형식형 대소를 구별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외에 앞에 관용어가 꾸며주거나 여기도 관용어가 꾸며줄 수 있죠. 그리고 부사어가 꾸며주는 이런 정도에서 가장 핵심적일 만한 이런 부분을 어디가 될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용어와 그 주어 자리 또는 관용어와 목적어 자리, 이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에서 수식과 피수식이 말 그대로 수식이라는 것처럼 관용어가 또는 부사어가 뒤에 있는 말의 범위를 제한해주는, 원래 수식한다, 꾸며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과 의미의 특수화라는 두 말을 견주어 볼까요? 이 두 말을 견주어 보면은 수식한다, 꾸며준다라는 말과 의미의 특수화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것을 어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친숙한 이런 표현들이고 이쪽은 낯선 표현이죠. 그런데 이해 보다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이해라는 기준. 예를 들어서 꾸며준다는 말이 뭐야? 설명해봐. 꾸며준다는 말이 뭐야? 응? 설명해봐 라고 하는 순간 멘붕이 올 수도 있죠. 이것은 어려운 말. 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의미의 특수화, 말 뜻이 있다면 특수라는 건 이 전체 동그라미로 표시했을 때 전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작은 동그라미 영역으로 변하는 것. 의미가 아주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쉬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어감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접근할 때 느낌이 확 다를 수 있습니다. 상투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요. 그렇게 이 수식어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뒤에 나오는 피수식어의 의미 영역을 제한해 주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철수는 원래 이만큼이야. 근데 공부 잘하는 이라고 꾸며주는 말이 오는 순간 이렇게 나눠서 공부 못하는 애 빼고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정도로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더운 계절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포괄하는데 더운이라고 수식어가 붙는 순간 뭐가 돼요? 추운 계절 빼고 더운 쪽만 이야기하죠. 뭐 요즘 우리나라 계절을
4계절이 아니라 2계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6계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더울 때와 추울 때로만 나누는 사람, 봄, 여름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봄, 가을이죠. 참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겨울과 초겨울, 그리고 한겨울, 그리고 늦겨울, 그리고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봄과 가을이 너무 짧은 시간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영역에서 다시 설명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근데 동격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를 특수화하지 않고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관념이나 보조관념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피수식어 자리에 나오고 이것을 좀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보조관념 따위가 수식어에 오는 것이 양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용어 자리, 부사어 자리, 꾸며주는 말 자리에 더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A는 무엇 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경우 역할이라는 말 마치 의존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바 이런 정도로 이 자리만 채워주는 정도의 느낌이지 역할이라는 글자의 뜻은 있으나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될 만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것은 자리만 잡아줄 뿐 실제 무슨 역할? 하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 결국은 핵심인 이런 문장 구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중간 정리. 주어 자리든 목적어 자리든 뭐 이 중심 내용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을 서술 대상이란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자료에는 화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화제라는 용어가 친숙한 일반적인 용어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거리의 제목이란 정도의 뜻으로 뭐 핵심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좀 쓰임의 폭은 넓은데 학습자 입장에서 보다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술 대상이라는 말과 그 다음 소술 내용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되겠고요. 뭐 자투리로 소술 방향 이런 말도 써볼 수 있겠고 난이도 면에서는 제일 중요시 해야 될 부분으로서 소술 초점이란 말도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심화학습 단계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주어 소수로 주어 자리에 소술 대상이 있고 그러면 소설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소설하는 내용이 소설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기 주어 이쪽이 소설어. 그러니까 철수가 간다. 영희가 논다. 꽃이 아름답다. 대상에 대해서 소설하는 내용, 방향. 이를테면은 나는 국어가 좋다. 이 판단의 어떤 가치 판단의 방향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거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기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란 측면에서 들어오면은 특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문제로 갈 때는 초점. 이 초점이라는 얘기를 이걸로 한번 들어볼까요? 초점이란 이건 파란 색깔 잘 안 보이겠지만 파란 색깔을 써볼게요. 왜냐하면 중심적인 얘기에서 격가지로 빠져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십시일반이라는 사자성어와 협동이라는 것 이 둘 넓게 보면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섬세하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넓게 같은 영역 말고 나누고자 할 때. 십시일반이라는 거는 10그릇의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밥을 덜어내면, 그리고 그것을 모으면 한 그릇의 밥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힘을 모은다, 돕는다, 뭐 이런 상투적인 범위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럼 여기도 10명이 있고 여기도 10명이 있습니다. 그럼 십시일반 하자라고 할 때는 10명이 각각의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떼어서 밥 공기 하나 빈 공기 갖다 놓고 그 한 숟가락씩 모으면 이건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10숟가락이면. 그죠? 자, 그러면 이 11번째 밥 공기, 11번째 밥 공기 누가 먹을까? 여기 1번부터 10번 선수가 있어요. 십시일반한 결과물로서의 이 밥 공기 누가 먹어요? 11번째 선수가 먹죠. 1번 선수부터 10번 선수가 협동했어요. 그 협동에서 나온 어떤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 추가 플러스 알파의 가치는 누가 누리지? 바로 10명 자신들이 누리죠. 다르지?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 이게 국어예요. 실용문 영역에서 살펴볼 때 의미를 명료하게, 섬세하게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술 대상, 소술 내용, 소술 방향,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난이도를 높여갈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에 이게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은 앞으로 전단원에서 할 것이다. 한자 부분에서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문학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문법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프린트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밑에 핵심 이론으로 가보면 유형해서 밑줄 쳐서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지금 써둔 소술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소술 내용, 소술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앞뒤 문맥을 파악한다. 화제로부터 중심 내용으로 찾아 나아간다. 3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해서 동그라미 기억의 구인 경우, 주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두 개 어절 이상, 두 개 단어 이상의 덩어리를 구라고 하는 것이죠.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에서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항상 난이도 높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 B번처럼 여러 개의 수식어가 놓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C에서 수식어, 피수식어라는 그림을 똑같이 그렸는데 A번은 좀 A에 가깝게 그려놓고 C는 좀 멀리 그려놨죠.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관용어와 주어, 문장이 좀 이 앞에 덩어리 쪽에서 란 얘기고 C는 바로 부사와 서술어 이것처럼 뒤쪽 이런 경우를 보여주려고 뒤에 놓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고요. 그런 속에서 그 지시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또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시어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면에서는 뭐가 있어요? 전술 지시,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전술 지시.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 후술 지시가 있죠. 산다는 것이 다 이러하다 라고 해놓고 뒤에 이러하다의 내용을 뒤에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인 경우, 흔한 경우, 좀 특수한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꿔서 보면 어떨까요?
난이도 면에서 어렵고 쉬움의 정도, 보편적인 것, 난이도 낮다. 특수한 것, 난이도 높다. 그럼 중요도 면에서는 보편적인 것, 난이도 낮고 그것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자, 이것을 니은으로 내려가면은 문장이란 덩어리에서 보는데 이 전체가 문장이고요. 그래서 소술 대상과 소술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와 소수로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목적어와 소수로. 그래서 이 소수로를 주목하고 가는 것은 문제풀이하는 수험생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시간적인 성격을 드러낼 말이 쓰였다면은 그 앞에 시간적인 것과 관련되는 대상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는 것.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가 되죠. 그리고 밑에는 뭐 인과관계라든가 뭐 유추관계, 유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범주를 연결하는, 이건 수사법 시간에도 나오고 또 실용문 쓰기 부분에서도 설명의 방법이나 이런 항목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것 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관계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하나만 써볼게요. 주어 소수로인데 소수로에 밑줄 치고 질문했어요. 답을 판단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에 있어요. 목적어에 밑줄 치고 질문했는데 답을 찾는 근거가 어디 있어? 그 앞에 꾸며주는 말에 근거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해?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쉬운 문제. 그럼 어려운 문제는 소설에 밑줄을 쳤어. 근데 그 앞에 꾸며주는 부사어를 봐도, 앞에 목적어를 봐도, 앞에 주어를 봐도 답에 힌트가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얘와 관련 있는 문장들이 어디 있는가? 바로 앞에 문장에 관련된 게 있어. 그러면 또 난이도 중. 근데 바로 이 앞에 있는 문장도 아니고 건너뛰어 저 앞에 있는 문장이 관련된 문장이었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견주어서 봐야 답이 나와. 이게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 거리를 잡아낼 때 기존의 선상에서 한 단계 올라서는 이런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정도 살펴보고 이제 문제로 연습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기본 예제의 1번 문제, 밑줄 친 그러한 예가 뜻하는 것은 이라고 질문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이 소산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이해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이해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지시어의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이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 제가 읽어가는 동안 혹시 머릿속에 이거 해봤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문장 끊어 읽기. 마침표가 찍힌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오른쪽에 이어 쓰는 게 아니라 마침표나 무조건 아래행으로 쭉쭉쭉 끊어 내려서, 그래서 얻는 효과는 뭐야? 이 문장의 관계를 잘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보다라는 말을 축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정
불변의 전통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볼 수가 있다.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장 내용을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죠. 다음, 따라서 다음 문장. 따라서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X를 표시해 볼까요?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수상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거꾸로 표시할 뻔했네요. 과거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세월이 흘러 후대에는 나쁜 것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나오고, 한편, 이게 따라서에서 한편은 뭐예요? 그런 데처럼 화제의 전환. 뭔가 바뀌겠죠. 달라지겠죠. 한편 과거에는 돌봐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과거에는 돌봐지지 않던 것이 이렇게 그래서 대조가 되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기본 전제로부터 따라서 이하의 문장 한편 생각의 틀, 관심의 틀을 바꿔가면서 반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건 뭐 역접으로 표현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 저에서 그의 지시 대상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뒷부분에 놓이겠지요. 그랬을 때 그 뒤에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 여기에 해당되는 예로서 연함을 들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로 가보면 명확하게 답이 1번이 되는데 이때 문제풀이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문장을 빠르게 요약하면서 제일 하게 되는 건 뭐야?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장 간의 관계. 자, 그래서 문장 자체 안에서의 뭐 수식, 비수식 뭐 등등을 따져보는 이런 기본 단위를 넘어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보는 지점에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의미이고요. 사실은 선택지의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더 비중이 높은 그런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실용문에 놓아도 좋지만 사실은 저 문학 쪽에서 다루는 게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어요. 이건 실용문과 다른 문학의 원리가 쓰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학의 원리는 아니지만 똑같이 문맥적 의미라고는 할 수 있으나 실용문으로서의 문맥적 의미보다 선택지에 쓰인 문학, 시구의 바른 이해, 이런 부분에 뭐 시조 등을 써서 고전문으로 예문을 삼는 경우도 흔히 있죠. 1번 선택지에 쓰인 내용은 기억부터 보고 들어갈까요? 어차피 문제는 풀어가는 과정이 되는 게 좋으니까. 기억, 인위적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직접 간접으로 위협하는 것을 공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서술에서 맨 마지막에 공해라고 한다라고 썼는데 결국 그 핵심적인 단어는 공해 여기에 쓰였고 그 공해를 풀어주는 것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한 단어 공해라는 말로 다시 명명한 것이죠. 그 밑에 선택지에서는 뭘 찾아야 돼? 바로 공해가 될 만한 것, 인간의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 특히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 그럼 1번에 푸른 하늘에 닿을 듯 비유를 썼고요.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누가 무엇이 그 주체를 찾아보면은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이것이 때로 너에 대해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의 기본은 1인칭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니까 우선적으로 나라고 설정해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그렇게 푸른 하늘에 닿을, 하늘 높이까지 자라는 콩나무처럼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세월의 흐름 속에 불타고 뭐가? 내가 우뚝 남아서서 불탔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탔음에도 우뚝 남아서 뭐가? 그럼 지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거나 제목, 이 육사에 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목 뭐예요? 나무입니다. 교는 뭐야? 아주 키가 큰 나무예요. 나무목 부수가 사용된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주 키가 큰 나무. 큰 나무로 빗대었는데 세월에 불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타서 꺾어져 없어지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우뚝 남아서 섭니다. 불탄 이후에 우뚝 남아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뭐야? 이게 아니라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 뭐만? 기둥줄기만. 잔가지, 이파리 이런 건 다 타버리고 없는, 그럼에도 기둥줄기 많은 나무. 나로서의 정체성, 나의 본질적인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는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이 구절에 대한 얘기는 웬만한 문학 참고서들에서도 별로 해석이 많지 않습니다. 해석이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은 어물쩡 피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 구도로 놓고 보면 뭐야?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꽃 피는 게 좀 뭔가 좋은 이미지인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뭐 죽을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쪽 방향으로 요 세 번째 행을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잔가지나 이파리가 모두 다 타버린, 그거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뭐예요? 그래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봄이 되어서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한다는 것, 이것 자체를 귀찮은 것. 아니면 뭐야? 나의 중심적인 정체성, 이 부분이 오히려 흩어지게 하는, 분산되게 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가지 뻗고 이파리 뻗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다 하고 다 좋으면 역시 좋겠지만, 지금은 세월에 불타는 이런 처지니까 이것 자체가 오히려 이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연연히 하지 말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품지 말고 이거라도 굳건히 지키는 최소한의 중심으로 삼자. 뭐 그 정도? 2번 같은 경우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들물 보시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아름나무에 꽃이 있어요. 시드는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됐죠. 조금 좀 과장되게.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들물 보시고. 근데 뭐야? 근데 보다에 시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높임의 대상이지. 일단 당신께서는, 이런 거 그럼 써볼까요? 당신께서는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여기에 보시고 열매를 맺게. 그런데 그 뒤에 개하신이라고 썼어요. 개하다. 이것을 문법에서 뭐라고 해? 사동시키는 거죠. 이런 정도에서 이 당신은 누구일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꽃이 시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열매를 맺게 사동시킬 수 있는, 열매를 맺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럼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 뭐가 돼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리고 열매 맺고 자연현상이야. 일반화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 그 자연현상을 사동시킬 수 있는, 만들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돼? 절대적 존재, 조물주, 종교적인 면에서 뭐 신, 이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 자연현상을 어떻게 주관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바로 이 지점에 왔을 때 비유의 보조관념, 나무에 꽃이 시들고 열매 맺고 하는 이 보조관념을 써왔다면 거기에 기대어서 원관념인 무엇? 나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비유가 됐으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이미 파악된 게 있으니까 뒤에 읽어가기 전에 먼저 나무 대신에 나, 짝을 지어야죠. 그럼 꽃이 시들다, 꽃이 시들다,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웃음이 지다죠. 그때 꽃의 시들음을 보시고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 당신이 웃음이 지는 걸 보고 열매에 상응하는 무엇? 했을 때 그 자리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사용한 여러 작품의 시들을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이 눈물이 슬픔이나 절망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과 달리 이 작품에서의 열매는 뭐예요? 눈물은 뭐예요? 바로 꽃이 졌을 때 그걸 대신하는 열매. 이 정도 이미지로 나에게 있어서의 눈물, 꽃이 시든 웃음이 지는,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절망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눈물을 지어 주시다 당신께서. 역시 시가 또 쓰이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뭐 3번 이걸 고르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출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아주 익숙하게들 널리 파악이 돼 있을 것입니다. 박스 안에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의 난이도 그리 크지는 않았죠. 선택지 안에는 1번 답지, 2번 답지, 3번 답지 모두 시적인 고도의 상징성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답을 내는데 더 중요했던, 그러니까 1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는 시험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 미리 공부해야 된다. 거의 시를 미리 두루두루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만큼 독해 원리가 높은 차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초보적인 그런 독해 능력 가지고는 바로 현장에서 처음 읽어보는 시를 이렇게 이야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미리 공부를 좀 많은 자료를 섭렵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그냥 허술하게 낮은 차원의 말장난이나 하듯 그냥 간단 이런 것들 연습하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누구나가 쉽게 문제를 푸는 것만큼 그 속에서 고득점을 끌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부를 또 원리면에서 다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갈 우리는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맥루안의 유명한 말을 기억한다. 즉 의사소통에 어떤 괄호를 쓰느냐가 의사소통에 어떤 무엇을 크게 저한다는 것이다. 즉이란 말로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문장에 괄호를 쳤는데 이것과 환언, 즉이라는 말로 말 바꿔 쓴,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앞부분을 보니까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맥루안의 말. 이것도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뒤를 보니까 이것을 이라고 받아서 연장해 보면, 이것을 연장해 보면 앞에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것으로 안 되니까 즉이라고 환원하고 그걸 다시 말 바꿔 써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을 또 일반적인 것으로 아니면 추상적인 것을 바꿔 써도 여전히 추상적인 이런 경우를 이번에는 구체적인, 감각적인 이런 것들로 바꿔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필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연장해 보면 의사 전달이 의사의 내용을 각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이전과 달리 각색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 뒷부분까지 이용할 수 있죠. 의사 전달, 그리고 의사의 내용을. 그럼 내용, 그리고 전달이란 말이 쓰였으니까 그 내용을 전달한다는 건 뭐야? 선택지 가보면은 내용이란 말이 1번 답지, 2번 답지에 사용되는데 이거랑 좀 더 관련 지역, 그래도 좀 가깝다 할 수 있는 말로 3, 4번에 의미라는 단어가 쓰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덩어리에 기대어서 두 번째 괄호 들어갈 말은 일단 내용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그 내용과 나머지 부분은 의사의 전달이라고 했으니까 1, 2번 답지로 범위를 제한해 놓고 수단이란 말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남는 건 순서지요.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쓰느냐가 무엇을 좌우한다 라고 할 때 앞부분에 세 번째 문장에서처럼 전달이냐 내용이냐 뒷부분에 전달이냐 내용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순서를 확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가상해보고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 그 흐름에 주목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뒤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긴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쓰였으니까 그 실전 문제 두 번째 보면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칼의 교의라는 말에 밑줄 친 질문이 있는데 칼의 교의 밑줄 친 기억 끝부분 인용된 지문 끝부분에 있어요. 간디 얘기에서 어떤 교의라는 말은 교육의 어떤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취지 이게 교의인데 이게 서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서술 대상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어떤 근본 취지 이런 것처럼 칼이라는 말을 교육이란 자리로 대시해 놓고 보면은 칼의 본질적인 사용 목적 이런 정도. 칼, 나무를 깎거나 요리를 하거나 할 수도 있죠. 근데 인용된 이 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되겠어요? 적을 무찌르는 무기쯤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럼 무기다운 본질적인 취지. 그럼 무력의 행사죠. 무력의 행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돼?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배하다라는 현상과 관련돼 있죠. 그런 맥락에서 선택지를 본다. 그러면 답은 쉬워져요. 결국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야? 독해가 아니라 단어의 뜻. 교의라는 말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내느냐에 의해서 문제 풀이하는 속도가 좌우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여기다 왜 섞었느냐? 그만큼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이죠. 어느 한 부분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 문맥적인 의미를 바르게 말한 것은 이런 질문이 5년째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가 매년 출제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데 사실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해 출제는 한 문장 안에서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 그 이듬해는 주어와 소수로의 관계, 그 이듬해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 그리고 그 이듬해는 이렇게 한자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 더 나아가 단락과 단락의 흐름을 고려한 문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은 종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각 부분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다져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담 없이 출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합격이라는 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시도하다가 떨어졌는데, 난 그래도 하버드 응시했다 떨어졌어. 이런 건 일상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서울대 시험 봤다가 간발의 차력이 떨어졌어. 난 지방대 봤다 떨어졌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합격이냐 아니냐 오직 하나의 선이고, 합격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합격에 눈높이가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기초부터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것부터 출발하면서 가고요. 이렇게 친숙한 단어는 그동안 상투적이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내 한계가 어디였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래야 질적 발전을 끌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같이 차근차근 진행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